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출퇴근을 하며 사연 튜브를 듣곤 했는데 들을 때마다 요즘 세상에도 참 별의별 사람들이 많고 사연 없는 사람들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겪어보니 참 세상 별일은 예고도 없이 찾아오더군요. 저는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세상 무탈하게만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인생이 참 요지경 속인 것 같습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뼈저리게 겪어보니 머리 검은 짐승 함부로 믿는 게 아니었다며 후회도 참 많이 했어요. 어디서 사기라도 당했나 싶으시죠? 네, 저는 바로 시어머니라 믿으며 보기와 다르게 괜찮은 분이라 믿었던 어머님께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직도 뒤가 얼얼하네요. 저는 뉴스를 보면서 사기꾼들한테 속았다는 기사를 보면 저런 걸 왜 속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당하고 보니 사기꾼이 작정하고 덤비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배운 건 사기는 당한 놈 잘못이 아니라 친놈이 잘못이잖아요. 지금은 결혼해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고비가 참 많기도 했습니다. 집안의 반대도 어떻게 그렇게 힘들 수 있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들려드릴게요. 저는 이남이녀 막내로 자라서 부모님과 언니 오빠들의 예쁨을 듬뿍 받고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전 부족함은 모르고 자랐고 30의 나이가 넘어서도 집에서 늘 막둥이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생리별의 아픔을 크게 겪었어요. 그때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직원이었습니다. 매너도 어찌나 좋던지 요즘 세상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을 정도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저희는 남들 몰래 2년 정도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각자 집안에 대해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저희 가족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남은 가족들끼리 더 자주 연락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에게는 자연스럽게 제 가족에 대해 말할 기회도 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집안 얘기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친한 친구들이랑 하다 보면 혹시 사생아 아니냐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이 정도면 남편이 얼마나 가족 이야기를 안 했나 짐작이 가시나요? 나이도 있는데 정말 사생하거나 쉽게 말하지 못할 유전적인 병이라도 있나 고민만 많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사이에 숨기는 게 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났고 저는 남편에게 반드시 들어야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저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듯 보여서 정말 헤어질 각오를 하고 작정하듯 말했습니다. 아니, 결혼할 것처럼 신용만 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결혼 무르고 싶으면 지금 당장 말해. 이 자리에서 헤어져 줄게.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왜 헤어져? 나 오빠네 가족보다 내 옆자리 과장님네 집 얘기를 더 많이 들어. 그 집에 내일 무슨 행사가 있는지도 아는데 오빠네 집은 대체 어떻게 사는지 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제 말에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결혼한 부부 사이가 좋은 것만 나누자고 연을 맺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자꾸 이런 식이면 나 절대 결혼 못해. 우리 사이 다시 생각해보자. 당황한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았고 사실대로 말하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망설이던 남편은 겨우 입을 열었고 자초지종을 듣자
그동안 숨길 수밖에 없던 이유를 힘겹게 말하더군요. 부모님의 이혼부터 예비 시어머니의 사기 전과까지 말이죠. 지금도 그날의 충격을 잊을 수가 없어요. 뉴스로만 듣던 사기범이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결심이라도 한 듯 계속 말했어요. 나는 아빠 생사도 몰라. 죽었으면 어디 묻히기라도 했나. 살았으면 어디서 사나. 도무지 소식을 모르고 살았어. 사실 도망간 사람 궁금해할 여유도 없었고. 엄마가 나랑 내 동생 힘들게 벌어서 먹이고 입히는데 아빠 보고 싶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겠어. 처음에는 시어머님의 사기 전과가 충격이었는데 담담히 말하는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어머님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단순히 보험 판매를 하는 줄 알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다단계 사기를 치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도 어머님이 그런 사기를 치고 있다고 상상도 못했고 지금은 이미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이게 제가 그렇게 궁금해했던 예비 시댁의 실체였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죄가 연좌제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숨기려고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전 대체 왜 그랬는지 따져 물었죠. 그렇게 중요한 걸 왜 숨긴 거야? 어머님 출소하고 나면 완전히 비밀로 하려고 했어? 아니야, 다 말하려고 했어. 근데 엄마가 출소하기도 전에 말하면 괜히 오해만 쌓일까 봐. 그리고 나도 정확히 어떤 사기를 쳤는지 제대로 파악도 못했는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듣고 보니 남편의 말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어머님의 출소일을 물어봤고 며칠 뒤면 출소를 하신다길래 우선 셋이 먼저 만나자고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에 대해 잘 모르는 건 저도 남편도 마찬가지니 괜히 말 전하다 오해 쌓지 말고 얼굴 보며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내가 면목이 없다. 정말 숨기려던 건 아니었어. 부모님 이혼도 오빠 잘못도 아니고 어머님 죄도 오빠 잘못 아니야. 자식은 자식된 도리만 하자. 우선 어머님이랑 자리부터 마련해줘. 저희는 그렇게 쌓였던 오해를 풀 수 있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많이 당황했는데 자식이 어떻게 부모 인생까지 알 수 있겠어요? 그저 부모는 부모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면 된다고 생각했고 우선 만나서 결정하자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날 이후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고 드디어 어머님의 출소일이 다가왔어요. 남편과 미리 도착해서 기다리는데 괜히 떨렸습니다. 게다가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주변 눈치까지 보였어요. 잠시 뒤 누군가 저희 테이블로 와서 인사를 하는데 딱 봐도 이 사람 성격 장난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인상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목소리도 얼굴처럼 까랑까랑하게 말하더군요. 이 나이 먹도록 아들 여자친구는 처음 인사하게 되네.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희진이라고 합니다. 침착하려고 해봐도 살면서 제가 사기꾼을 언제 만나봤겠어요? 괜히 긴장되고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하나 안절부절했죠. 남편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분위기를 눈치채셨는지 어머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괜히 자리만 불편하게 만든 거 아닌가 싶네. 근데 나도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염치불구하고 나온 거예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물까지 한 잔 마시며 입을 여는 어머님을 보니까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괜히 제가 색안경을 끼고 봤나 싶어서 부끄러웠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아들 걱정하는 평범한 엄마처럼 보였고 저도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도 어머님이랑 오해 없이 대화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직접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제 말을 들은 어머님은 눈물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앞에 있던 냅킨을 드렸고 남편도 어쩔 줄을 몰라 하다 어머님 옆으로 가서 어깨를 다독이더군요. 어머님은 조금 진정이 됐는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혼하고 아들 둘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안 해본 일 없이 굳은 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번듯한 가게 하나 차려보려고 그동안 모은 돈 다 털어서 투자를 했었는데 다시 울먹이기 시작하는 어머님을 다독이던 남편은 천천히 말해도 된다며 다독였습니다. 어머님은 다시 한번 숨을 가다듬으며 말하셨어요. 가게 좀 차려보려고 알아봤었는데 고수익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투자를 했지. 근데 투자자를 더 모아야 한다길래 주변 사람한테 소개만 해줬어. 근데 그 컨설팅 회사 대표라는 사람이 투자자 돈을 들고 튀는 바람에 울먹이며 했던 어머님의 억울했던 사연은 이랬어요. 가게 좀 차려보려고 컨설팅 회사를 찾아갔었는데 고수익 프랜차이즈를 차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더 모아오라는 말에 속아 주변 사람들까지 돈을 투자하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대표가 돈을 들고 잠적을 해버렸고 소개를 해주던 어머님이 덤탱이를 쓰고 사기죄로 잡혀간 거라고 했어요. 나도 한패라고 생각했는지 아무도 합의도 안 해주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내 인생도 참. 그래도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이 있으니까 당연한 벌 받았다고 생각해. 계속해서 눈물을 닦으며 말씀하시는 어머님이 피해본 사람들 생각하면 자기가 억울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왠지 짠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이해해보려는 노력도 없이 섣불리 선입견을 가졌던 게 창피했고 남편도 어머님의 사기 전과에 대한 실체를 다 듣고는 어머님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어머님의 고백 이후 분위기는 한결 편해졌고 영락없이 아들 이야기를 늘어놓는 평범한 엄마의 모습을 하고 계셨어요. 그날 저는 한동안 남편에게 들을 수 없었던 수많은 이야기를 어머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는데 어머님은 남편에게 자기는 알아서 갈 테니 절 데려다 주라며 등을 떠미셨고 저는 남편과 걸어가며 말했어요. 내가 어머님 이야기 들어보겠다 해놓고 처음부터 오해만 해서 미안해. 아들인 나도 엄마 오해하고 살았는데 뭘 괜찮아. 어머님이 아들들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 정말 많으셨겠다. 나도 엄마가 저렇게까지 애쓰고 사는 줄을 몰랐는데. 서로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요.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어머님을 보고 나니까 남편이 강한 어머님 밑에서 잘 자랐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후로 저희의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길래 받아보니 어머니길래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은 아침에 남편에게 번호를 물어봤다며 오늘 저녁 따로 할 말이 있다고 혼자 오라더군요. 일단은 알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혹시 몰라서 남편에게 귀뜸을 했지만 그날 딱 급한 일이 생겨서 야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하는 수 없이 퇴근을 하고 간단한 선물을 사서 집으로 혼자 갔습니다. 처음 가본 남편의 집은 깔끔했고 집안을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는데 어머님이 차를 내오며 말을 거셨어요. 집이 너무 휑하지? 그래도 우리 집 식구가 될 텐데 편하게 자리해. 아니에요. 깔끔해서 보기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주면 고맙고 다름 아니라 아들 장가 가는데 해줄 것도 없고 우리 며느리 밥 한 끼라도 제대로 차려주려고 불렀어. 결혼 전에 친해지면 나쁠 거 없잖아. 그렇지? 네, 저도 좋죠. 이렇게 음식까지 직접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잠시나마 색안경 끼고 본 제 자신이 한심해 보이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착하시고 배려할 줄 아는 분인데 저는 혹시라도 제게도 사기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그날 저는 남편이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도 어머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남편의 어린 시절 앨범도 보면서 즐겁게 놀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참으로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어머님은 집에 가던 순간까지 직접 만드셨다며 전통 과자까지 내주며 가족들과 같이 맛있게 먹으라고 건네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분이셨어요. 근데 사실 고민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교도소 갔다 온 사실을 저희 집에 어떻게 말하나 고민이 많았습니다. 과연 제 마음과 부모님 마음이 같을까 겁이 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을 뵙고 오던 날 집안 식구들과 단판을 지으려고 가족들한테 상견례 날짜로 할 얘기가 있다며 집으로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직접 만들었던 전통 과자를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오늘 시어머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어. 아유, 뭘 이런 걸 다 보내셨어. 혼자서 아들 키우셨다고 했지? 세상 힘들었겠네. 이런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지. 남자한테 사기당한 여자도 많고. 그래도 잘 키웠으니 이제 아들에게 효도받을 생각만 하면 되겠네. 맞아. 예비 시어머니도 나쁜 놈의 새치혀에 속아 투자 사기를 당하셨나 봐. 그런데 그게 황당하게 어머님이 주범이 돼서 교도소까지 다녀오셨더라고. 너무 억울하게 말이야, 엄마. 저는 엄마한테 자연스럽게 시댁 이야기를 꺼냈고 엄마는 자기 건물에도 그런 사기 당한 사람이 있어서 한동안 경찰이 다니는 통에 정신 사나웠다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절 걱정하며 말했어요. 사람이 뭣도 모르고 당할 수 있긴 한데 이게 또 가족이 교도소 왔다 갔다 한 건 다른데 넌 괜찮은 거야? 사정이야 들었다 쳐도 네가 살면서 정말 덮고 살 수 있겠어? 엄마의 말에 전 걱정 말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긴 협의 끝에 상견례 날짜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됐고 어머님은 저와 남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 가족들에게도 다 이야기하며 또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어찌나 서러워 보이시던지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어머님의 삶의 고단함에 공감하며 짠할 정도였어요. 저희는 그렇게 모두가 어머님이 짠 견고한 판에 넘어가고 말았죠. 지금 생각하면 왜 사기꾼이 사기꾼인지 알 수 있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호출로 남편과 저희 집에 갔었는데 엄마가 저희에게 신혼집을 마련해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철없이 정말이냐며 호들갑을 떨었는데 남편은 엄마의 제안을 거절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건넨 서류를 돌려드리며 말했어요. 장모님 마음은 정말 감사한데 제 힘으로 시작하고 싶어요. 절대 고생 안 시키고 잘 살아 보이겠습니다. 자네, 내가 내 딸만 생각해서 주는 것 같나? 사위면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잘 살게 해주고 싶어서 그래. 마음은 정말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부모 도움 받으면 자식들은 버릇 나빠진다고 하더라고요. 전 장모님께 그런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이렇게 엄마의 호의를 강하게 거절하더군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더 점수를 주는 듯 보였습니다. 보통 남자들이라면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받아먹을 텐데 남편은 요즘 사람답지 않게 어른스러운 행동을 보였으니 말이죠. 오히려 남편의 태도에 엄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니 처자식 굶기지 않겠다며 칭찬까지 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남편의 만류에도 8억짜리 아파트 집을 사주셨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명의는 엄마 명의로 하고 우리에게 빌려주신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남편을 불러 세우더니 말을 하셨습니다. 자네가 하도 강하게 거절하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네. 열심히 살아. 가장으로서 앞으로 어깨가 무게가 무거울 거야. 자네가 열심히 살아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내가 이 집은 자네와 딸 공동 명의로 바꿔주겠네. 그러니 그렇게 알고 우리 잘 살아보세. 엄마는 이렇게 말을 하며 남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귀한 딸 행복하게 해달라면서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옆에서 얼마나 눈물이 나오던지 남편도 눈물을 지으며 앞으로 꼭 좋은 모습 보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무릎까지 꿇으면서 말이죠. 그렇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습니다. 앞으로 소중한 아이들을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하루빨리 꾸미고 싶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도 항상 저만 생각해주고 잘 챙겨주었습니다. 정말 100점짜리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결혼 후 개념 없는 단 한 명 때문에 저의 결혼 생활은 점점 지옥 구렁텅이에 빠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그분이 맞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죠. 결혼 전에 어머님이 흘린 눈물은 모두가 악어의 눈물이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간 등신은 바로 저였고요. 지금 생각해도 모든 사기꾼은 얼굴에 사기꾼이라고 주홍 글씨처럼 남겼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이가 갈립니다. 결혼 후 몇 개월이 지난 후부터 슬슬 어머님은 이제 움직일 때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이상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모에게 첫 번째 타깃은 바로 저희 친정엄마였습니다. 엄마에게 친한 척, 착한 척, 교양 있는 척 다 하더니 어느 순간부터 사기칠 생각을 하더라고요. 시작은 이랬어요. 엄마도 아빠가 남긴 건물을 혼자 관리하다 보니 고충이 많으셨는데 어머님은 딱 그 지점을 파고들었던 거죠. 제가 한동안 못 본 사이 엄마는 시모와 둘이 언니 동생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랑 일상적인 전화를 하는데 동생이랑 어딜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 동생이냐고 물으니 엄마는 신이 난 목소리로 말하셨습니다. 사돈이지. 어찌나 좋은 데를 많이 하는지 동생이랑 요즘 아주 재밌어. 어머니랑 엄마랑 언니 동생 하는 거야? 어, 서로 부담스럽게 사돈이라 부르지 말고 언니 동생 하자고 하던데. 나도 얼마나 편하고 좋은 줄 모른다 야. 요즘에 네 시모 때문에 인생이 살만 난다. 너무 착하고 재밌는 동생이야. 엄마는 제게 이렇게 말을 하며 이번 주에도 둘이 여행 가기로 했다면서 벌써부터 들떠 있더라고요. 물론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건 좋긴 하지만 저는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너무 사돈끼리 허물없이 지내다 보면 나중에 한번 서운한 게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을 것만 같았거든요. 저는 이후 몇 번이나 적당한 선을 지키면서 만나라고 했지만 엄마는 제 말은 들은 척도 안 하셨습니다. 그만큼 시모 그 여자는 화려한 말발을 가진 사기꾼이었어요. 무려 1년간이나 엄마와 시모는 언니 동생으로 매일같이 붙어 다녔는데 말 다 했죠 뭐. 그런데 어머님 본색은 이때부터 슬슬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은 남편과 엄마 집을 갔던 날이었는데 엄마가 안경까지 쓰고 뭘 열심히 적고 있길래 물었습니다. 엄마 뭐해? 갑자기 그 통장은 뭐고? 어디 돈 나갈 데 있어? 아, 사돈이 돈이 아주 급한가 봐. 몇 달만 쓰고 돌려준다길래 좀 도와주려고. 사돈 좋다는 게 뭐니?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며 사는 건 당연한 거지. 정말? 갑자기 무슨 일이시지? 어머님이 돈 필요하다는 거 당신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처음 듣는 소린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하고 장모님한테 말씀하셨지? 우선 장모님, 제가 해결할 테니까 돈 보내주지 마세요. 아무리 친해도 사돈끼리는 돈 거래하는 거 보기 안 좋아요. 걱정 마시고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심력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시모는 엄마한테 도저히 열심히 사는 아들한테 말을 못하겠다면서 접근을 했던 걸로 보였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이 뒤늦게 중간에서 나서줘서 시모에게 돈 보낸 일은 막을 수 있었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사돈한테 돈 부탁했다는 게 이해가 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전 단단히 엄마를 붙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호의 베풀 생각하지 마. 엄마가 이러면 우리 남편이 자존심 상해해. 그리고 만약에 빌려줘서 못 받으면 어쩔 건데? 요즘 돈 거래는 가족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라고. 어머니가 못 주겠다고 배째라고 하면 어쩌려고. 그렇게 2천만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려고 했어? 다시는 이러지 마. 너도 참 야박하다. 설마 니 시애미가 사돈 돈을 사기치려고 했겠니? 아무튼 알았다.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너한테 제일 먼저 말하도록 하마. 그럼 됐지? 엄마는 제가 이렇게 말을 해서야 다시는 돈 거래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저는 또 한 번 경악할 만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세상에나 엄마 생일이라 친정집에 갔는데 거기에 시모가 대자로 누워서 과자를 먹으며 TV를 보는 게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가운데서 떡하니 말이죠. 아무리 친한 언니 동생처럼 지낸다고 해도 사돈집인데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약간 떨떠름한 얼굴로 시모에게 왜 여기 계시냐고 물었고 어머님은 웃으며 TV를 보다 저를 보고는 다시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왔니? 사실은 내가 얼마 전에 집 전세금 담보로 투자를 했는데 모두 허공으로 날렸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장난친 게 아니었겠니? 우선 경찰서에 신고는 해놨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렇게 지내고 있다. 내 모습이 좀 추하지? 어머님의 말에 저는 속이 갑갑해지는 것 같아서 되물었어요. 그럼 여기서 계속 지내시는 거예요? 사돈이 마침 사돈 건물에 투룸이 남았다고 해서 거기 들어가려고. 난 괜찮다고 했는데 언니가 월세만 내고 살아도 된다고 해서 내가 보증금도 없어서 갈 곳이 마땅치 않았는데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 너희 어머니는 정말 복 받으실 거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평생 너희 어머니 지켜주려고. 너무 기가 막혔고 솔직히 상황이 말도 안 되고 이상했지만 뭐 어쩌겠어요. 엄마는 이미 어머님이랑 친자매라도 된 듯 싶었습니다. 그나마 월세라도 내고 살겠다니까 다행이다 생각하자 싶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남편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저는 저녁에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전세자금 사기당하셔서 우리 엄마 건물 들어오셨더라. 보증금 없고 월세만 내고 사신다던데? 어, 나도 대충 들었는데 우리 엄마 살 집은 내가 빨리 알아볼게. 장모님께는 전화로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 내가 일 있으면 그렇게 날 찾아오라고 신신당부해도 버릇처럼 꼭 장모님을 찾아가시네. 내가 당신하고 어머님께 송구하고 미안해서 정말 할 말이 없다. 왜 저렇게 나이 먹고도 철이 없으신 건지 아휴 너무 답답하기만 하네. 남편은 고개를 숙이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도 감당이 안 된다면서 말이죠. 어떨 때는 술 먹고 괴로워서 인연을 끊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뒷감당을 남편이 해야 되다 보니 지쳐버린 거겠죠. 매달 생활비, 사고 치면 그동안 뒷수습 다 했으니 얼마나 지긋지긋했겠습니까? 이런 남편의 마음을 알긴 한 건지 시모는 갈수록 더 사람을 피말리게 했습니다. 시모는 정말 뻔뻔하게 엄마 건물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살면서 기본적인 도리를 하고 살아야 할 텐데 세상에나 엄마가 보증금도 안 받고 살게 해줬는데 월세도 낼 생각을 안 하더군요. 엄마는 조금 기다려보자고 했지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엄마 등쳐먹으려고 친한 척했나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모가 엄마 건물에 들어오면서부터 하루가 멀다 하게 경찰들이 들락날락 거리는 겁니다. 왜냐고요? 엄마 건물에 층간소음으로 민원이 들어온다는 친언니 전화에 엄마 건물로 남편과 급히 가봤어요. 그런데 층간소음의 원인은 고주망태가 된 어머님이었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무대라도 생긴 듯 친정엄마가 얻어준 집에 남자를 데려와 술판을 벌이며 시끄럽게 놀기도 했고, 남자랑 싸우는지 옆집, 앞집, 밑에 집 잠도 못 자게 할 정도로 고성방가를 하며 물건을 깨부수고 싸우는 통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도 신고가 많이 들어가니 경찰들이 시모 이름을 다 외울 정도였어요. 그리고 어디서 남자를 꼬시는 줄 몰라도 집에 데려오는 남자가 주기적으로 바뀌는데 미쳐 돌아가시는 줄 알았습니다. 남자만 바뀌면 평생 함께할 사람이다. 앞으로 정중히 모셔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어떤 며느리가 안 미치겠습니까? 무슨 의자왕 말고 의자녀인가요? 그 나이에 남자들을 꼬시는 것도 참 능력이라면 능력일 수도 있겠네요. 아휴, 한 번은 엄마 호출을 받고 시모 방문을 열었더니 저는 뒤로 자빠질 뻔했습니다. 세상에나 남자 3명, 딱 봐도 65살은 훨씬 넘어 보이는 아저씨들과 술을 먹다가 또 싸움이 일어난 거였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옆집에서 신고를 했나 보더라고요. 엄마는 남사스러워서 저를 시켰던 거고요. 어머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참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 왔니? 이놈의 남자들이 자기네들끼리 술을 한잔하고 갑자기 싸우는데 어떡하니? 여자인 내가 말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면 애초에 집으로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죠. 지금 어머님 때문에 세입자들이 몇 명이나 이사를 가버린 줄 아세요? 사고를 치시더라도 정도껏 치셔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자식들 힘들게 하실 건데요? 너 말 다 했냐?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속에 있는 말을 작정하고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갑자기 돌변해서는 땅을 치고 오열을 하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이 시애미를 죽일 듯이 달려드네. 돈 없고 능력 없다고 이렇게 무시를 해도 되는 거냐?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나아. 이렇게 말을 하며 한순간에 저를 미친 여자 취급하는데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제 더 이상 그 눈물에 속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친정엄마가 베풀어 주신 호의를 이렇게 이용해 먹을 수가 있으세요? 한 번만 더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들어오면 어머니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러다가 부동산에 제대로 찍히겠다고요. 아시겠어요? 그제서야 시모는 현실을 파악했는지 남자들을 보내고 집 정리를 하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정말로 시모고 뭐고 남편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쫓아내버릴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고개만 숙이는 남편이 마음에 걸려 마지막 한 번 기회를 더 드리게 된 거였죠. 그야말로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있던 겁니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눈을 감아줬는데 끝이 없다 보니 냉정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 눈 뜨고 코 베인다고 하잖아요. 저랑 엄마가 딱 그 꼴 날 뻔했지 뭡니까? 다행히도 그날 이후 거의 6개월 동안은 사고 한 번, 민원 한 번 없이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갑자기 착해지시니 또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사고 쳐도 불안, 조용해도 불안. 여러분, 이 괴로운 심정 아시나요? 그러다 보니 엄마도 다시 시모랑 사이좋게 지내기 시작하셨어요. 같이 교회도 다니시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교회에 다니시면서 지금껏 살았던 과오를 회개하시며 사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모에 대한 불신을 조금 줄이고 가끔 용돈도 드리고 잘해드렸어요. 서로 잘 지내면 나쁠 것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저희 엄마가 위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요즘은 3명 중에 암이 걸린다고 하지만 평소 엄마는 건강관리도 잘하셨기 때문에 암에 걸리실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심장을 부여잡고 병원으로 뛰쳐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가보니까
병실에서 초상이라도 난 듯 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서 글쎄 문을 열었더니 또 한 번 저는 기이한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바로 어머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계시더군요. 그야말로 곡소리 그 자체였습니다. 아유, 우리 언니 불쌍해서 어떡해. 나는 이제 누구 믿고 인생을 살라고 말이야. 정말 과장 하나 안 보태고 땅을 치면서 저렇게 우셨어요. 저게 걱정된다는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맨정신으로 저러고 오는데 듣기 거북해서 어머님을 본 척 만척하고 엄마에게 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왜 위암이야? 그동안 나 모르게 아팠던 거야? 소화가 안 되는 게 나이 탓인가 했는데 우리 딸 많이 놀랐겠다. 우선 엄마 치료에만 전념하자. 다행히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완치될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이겨내보자. 내가 간병인 바로 알아볼게.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몸만 생각해. 전 이렇게 엄마를 안아드리며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어머님이 곡소리를 멈추고 제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간병인을 뭐하러 구하냐는 거예요. 본인이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황당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힘든 간병인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얘가 세상 이치를 모르네. 언니가 그동안 나한테 베푼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있니? 내가 알아서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보살펴 드릴 테니까 이 시애미 한번 믿어봐라. 그리고 요즘 간병인들이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요즘 믿을 게 통 못 된다고 하더라. 사돈이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모실 테니 걱정 말거라. 이 말을 들은 엄마도 시모의 말에 동의를 하시더군요. 간병인보다 사돈이 있어주면 병이 빨리 나을 것만 같다면서 말이죠. 우리가 걱정할까봐 엄마는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시모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어 불안한 마음에 퇴근하면 병원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머님은 꽤 지극정성이었어요. 2주 동안 참 어머니 옆을 잘 지켜주었습니다. 같이 음악도 듣고 같이 옛날 이야기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시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믿고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간병인을 다시 구하라는 거 있죠? 본인은 우리 엄마를 위해 따로 할 일이 있다면서 말입니다. 그동안 엄마는 건물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병원에 입원하면서 믿고 맡길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건물 청소도 그동안 웬만하면 엄마가 다 했고 관리도 손수 다 하셨거든요. 건물이라고 해봤자 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은 상가들 내주고 2층부터는 원룸하고 투룸이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입원하시는 바람에 건물 청소, 화장실 청소, 계단 청소 등을 믿고 맡길 사람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상황을 가장 먼저 눈치채고 냄새 맡았던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네, 여러분이 다 예상하셨듯이 시어머님이에요. 시모는 지독하고 양심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암으로 입원한 사이 엄마 건물에 살고 있는 14세대 입주자들한테 당분간 본인이 이 건물을 관리한다며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세입자들은 평소 엄마와 시모가 항상 붙어 다닌 걸 알았기에 별 의심 없이 그런 줄로만 알았던 것 같아요. 너무 하는 행동이 독불장군에다 뻔뻔하니까 정말 환장하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엄마가 믿고 맡겼다고 하니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엄마는 이제 시모는 교회도 다니고 착실하다면서 우선 믿어보자고 하더군요. 저는 의심의 눈초리가 들어 한동안 몰래 지켜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열심히 하긴 하더라고요. 건물 청소도 열심히 하고 문에 붙여져 있는 전단지 같은 것도 일일이 손수 떼어가면서 정말 작업 반장이라도 된 듯 굳은 일도 다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도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성실함에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한 달에 200씩 주고 건물 청소랑 전체적인 관리까지 아예 맡기신 거예요. 간혹 세입자들이 월세가 밀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달에 2집에서 3집 정도가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면 일일이 찾아가서 독촉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월세 밀린 사람들은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모는 그런 역할도 참 잘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계심을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어머님의 모든 사기의 시작은 경계심을 푸는 것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엄마가 월세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급하게 세입자들에게 전화를 해봤고 실체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글쎄 이 사기꾼이 드디어 가면을 벗고 사기 행각을 시작했는데 저희 엄마가 아프니 당분간 본인이 관리하게 됐다며 월세를 본인 계좌로 보내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나요? 얼마나 치밀했냐면요. 엄마가 자고 있을 때 병원으로 가서 엄마 휴대폰으로 세입자들에게 전체 문자를 보냈던 겁니다. 본인이 위암에 걸려 동생에게 당분간 건물 관리를 맡기니까 앞으로 이쪽 번호로 연락해 월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월세 입금 계좌도 국민은행 땡땡땡 김정선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모는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였어요. 엄마 번호로 오니 세입자들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이 혹시라도 연락 올까봐 세입자들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는 대범함까지 보이기도 했고 심지어 엄마 휴대폰을 고의로 깨뜨려 액정을 나가게까지 한 걸로 보였어요. 엄마한테는 모르고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파손된 걸로 핑계를 댔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치밀함을 들으며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 달 월세, 상가 임대료, 빌라 임대료 해봤자 1,500만 원도 안 되는 금액인데 왜 이렇게 들통난 일을 저지르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결국 월세가 들어오지 않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엄마는 일일이 통장을 확인하기 시작했고 휴대폰을 새로 사서 세입자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엄마는 큰 배신감을 느끼고 시모를 당장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러면서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하시더군요. 이 썩어 빠질 년이 집을 들락거리면서 청소를 해주네 마네 하더니 내 뒤통수를 치고 있었네. 불쌍한 인생 한번 구제해주고 싶어 도와줬더니만 호의를 배신으로 갚어? 역시 사기꾼들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거렁뱅이 같은 존재들이구나. 인연을 내가 가만두나 봐. 이렇게 말입니다. 엄마도 뒤늦게 후회를 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남편과 허겁지겁 어머님이 지내던 집으로 가봤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찾아 헤매다 문득 시모가 예전에 강원랜드에 출입을 자주 했다는 말이 떠올라 무작정 강원도 사북으로 차를 이동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한번 가보자는 마음으로 갔었던 거죠. 남편과 강원도로 가는 동안 차 안에서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쉬었고 차 안에는 남편이 그동안 끊었던 담배도 보였습니다. 저만큼이나 소가리를 많이 했겠다 싶었어요. 남편은 그동안 어머님을 막아보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니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시모 때문에 강원랜드라는 곳을 난생 처음 가봤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자마자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막연하게 이렇게 노름하는 곳도 남자들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50대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 신기한 건 젊은 사람들은 거의 안 보이고 거의 대부분 50살이 넘는 아줌마 할머니들이 참 많았어요. 남자분들도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분명 이곳 어딘가에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넓은 카지노를
남편과 함께 지새끼 찾는 듯 마냥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20분 정도가 지났을까요? 저 멀리서 시모로 여겨지는 여자가 도박을 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곧바로 저는 달려갔어요. 그리고 남편은 울분을 토하며 시모 뒷목을 낚아채서 바닥에 던져버리더군요. 설마 설마 했는데 장모 돈을 사기쳐 그 돈으로 카지노에서 노름을 하고 있으니 아들 입장에서 열이 받을 만한 상황이었죠. 어머 어머, 너 왜 그러냐?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짓이야? 싸가지 없게. 왜라뇨? 당신이 내 엄마야? 아들 등골 빠지게 하고 처갓집 사기치고 다니는 여자가 내 엄마냐고? 왜 이렇게 기회를 드렸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저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정말? 제가 죽어버려야 정신을 차릴 거냐고요. 그러자 시모는 아들이 울면서 말을 하니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하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신이 한 행동은 자신이 제일 잘 알 테니 말이죠. 그런데 어머님은 갑자기 또 울기 시작하는 거 있죠? 정말 저놈의 눈물샘은 수도꼭지처럼 구석으로 몰리면 줄줄 나오는 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가슴팍을 치며 말하더군요. 내가 너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무슨 고생이요? 저 크는 동안 문제집 살 돈이라도 준 적 있어요? 내가 알바해서 내 동생까지 챙겨가면서 컸어요. 그래도 낳아준 엄마라고 잘 살아보려고 했다는 게 죽고 싶을 만큼 후회스러우니까 더 이상 추한 꼴 보이지 말고 제발 내 앞에서 영영 사라져 주세요. 남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제 손목을 잡고 카지노를 나와버렸습니다. 경찰에 직접 제보하면서 말이죠. 사기꾼 엄마 강원랜드에 있으니 잡아가세요. 이렇게 말입니다. 남편은 더 이상 시모를 엄마로 인정 안 하기로 마음먹은 순간이었어요. 알고 보니 시모는 처음에는 정말 엄마 건물 관리를 하며 한 달에 200씩 받고 열심히 살려고 했대요. 그런데 주위 사람이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같이 어울리고 다니던 아저씨들이 강원랜드에서 얼마를 땄네, 같이 가보지 않겠는가 이러면서 꼬드겼다고 했다는 겁니다. 결국 어머니는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받은 다음 그 돈으로 노름을 해서 조금이라도 따면 원래대로 복구를 해주려고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매일같이 돈을 잃다 보니 결국 거의 잃은 상황이 되고 말았고 저와 엄마 그리고 남편에게 볼 면목이 없어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도망갔다면서 찾아간 곳이 강원랜드라뇨? 옛말 틀린 거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름꾼, 사기꾼하고는 상종도 하지 말라고들 하는데 그 말이 딱 시모 보고 하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월세를 가지고 돈을 따면 다시 채워놓으려고 하는데 너무 대범하지 않은가요? 돈을 딸 생각을 했으면 잃을 것도 생각을 했어야죠. 물론 금액이 그리 크진 않지만 시모가 했던 행동들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집도 절도 없던 시어머님은 결국 또 사기를 쳐 다시 교도소로 수감됐습니다. 갈 곳 없다고 징징거리더니 제대로 집을 골랐다 싶네요. 그 교도소가 시모에게는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집이 아닌가 싶습니다. 출소 후에는 고시원 갔다고 소식이 어렴풋 들려오긴 했습니다. 그게 어디예요? 거기서도 푼돈 사기치다가 걸렸다는 말은 들었는데 벼룩간도 빼고 사는 수준이 참 한심하네요. 다행히 저희 엄마는 집에서 통원 치료를 할 정도로 좋아지셨고 남편은 엄마를 저보다 더 많이 찾아뵈며 극진히 모시고 있습니다. 남편은 장모님한테 면목이 없다며 지금도 엄마만 보면 죄송하다고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틈틈이 엄마 건물로 가서 청소라든지 관리 같은 것도 다 해주고 있고요. 평생 엄마의 노예로 살겠다고 하는 남편이 한편으론 안타깝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나 시모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했을까요? 엄마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항상 기죽지 말고 힘내라고 응원을 해준답니다.
세상에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겠어요? 어머님은 처음부터 아들 둘을 자식보다는 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부모 재산으로 자식부터 손주까지 키워낸다는 말이 있다는데 남편을 보면 그런 말도 다 틀리네요. 혼자 너무 힘들게 산 세월이 있어서 풍족하진 못해도 삶에 대한 가치관을 혼자서 바로잡으며 살아낸 걸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돈만으로 자식을 키울 수 있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머님이 어떻게 살아도 엇나가지 않고 동생까지 챙기며 성장한 남자라면 앞으로도 믿고 살기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나 보이시지 않나요? 저는 요즘 남편과 아이 계획을 세우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님과는 완전히 차단된 채 사니까 의심과 걱정 없는 날들만 계속되고 있어요. 얼마 전 저희 엄마는 코로나 위기에 세입자들에게 월세 인하를 해줘서 착한 임대인상을 받기도 하셨답니다. 만약 지금 옆에서 정신적으로 분란만 주는 관계가 있다면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과연 좋은 관계인가, 도움이 되는 관계인가 하고 말이죠. 모두들 저희 엄마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마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